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일교차가 그래도 아직도 심한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과 그다음에 팟빵 그리고 오디오 클립에 올라왔던 멤버의 건강 문제로 업로드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주범 목감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녹음하기로 한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날은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이걸 느낀 날이었는데 지금도 뭐 새벽마다 깨가지고 기침하느라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을 정말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최경사 멤버 다 모였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랜만에 저 혼자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네. 네, 건강해 보이네. 그죠? 건강해 보여. 지금 이 녹음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네. 안군. 네, 건강치 못한 또 다른 참여자인데요. 음. 저는 한 3일 전 그때부터 그때부터 목이 아프더니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곧 나아지지 않을까.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네, 약 먹고 나니까 확실히 어제까지는 올라가다가 오늘 아침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병의 기운이. 증상이 떨어지는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 그쵸. 감기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안구는 좀 약간 헬스케인 게 이렇게 좀 핸섬해 보이네 오늘은 딴 때보다. 머리를 좀 네, 이발을 잘라서 했죠. 그런 것 이발도 같아요. 했나? 네. 네. 역시 나는 짧은 머리가 좋아. 진짜 싫어하셔. 어쩐지 좀 되게 마음에 들었어. 핸섬해 보인다. 차이라고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자, 노시스. 저는 그 알림을 제가 올렸는데 예전 같으면 이거 안 올린다고 누가 우리 기다리겠어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안 올라가면은 물어보는 분들이 주변에 실제 계셔서 아, 그래요? 네. 우리 걸 누가 듣고 있구나. 누가 기다리고 있구나 주말에. 저는 오늘 야구 담당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가 팟캐스트 얘기야. 그 야구팀에도 있잖아요. 팟캐스트가 있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정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 그래서 그거 나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골룸에서 나온 이후에 정말로 심지어 그 주변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으로 모르시죠. 나와 있다는 그렇죠. 거를. 그런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분들까지 사료되는데. 포섭하면 우리 해볼만 하겠는데요. 그럼요. 저희 네. 돈 벌 수 있어요, 이걸로. 사실 나올 때 진짜 몰래 조용히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그 전에 듣고 계신 분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나 이거. 글쎄요. 참 이거.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참 하다 말았지 노시스. 그러니까 제가 올렸어요. 예. 기다리지 마시라고. 네. 누군가의 주말 기다리는 시간도 뺏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올렸습니다. 수고가 이랬는데 많았습니다.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자, 저희 근황 여기까지 하고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썬더곰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구독하고 열심히 듣겠습니다라고 달아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순 구독자 순증 되겠습니다. 네, 오디오 클립에는 요게 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팟빵에 위드무비님께서 달아주셨는데요. 네. 일상에 영양제가 되는 최경사 늘 감사드립니다. 맥스님이 영화 땅에 쓰는 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얼른 보러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또 그동안 몰랐던 심오한 조경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맥스님 말씀처럼 종합예술이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잘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더군요. 8순이 넘는 정영선 조경사에 대해 잘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곧 정순이란 영화도 보러 갈 예정인데요. 이 영화도 기대가 되네요. 최경사 멤버님들은 취향도 다르고 각자의 고집도 있으시지만 다들 너무 재밌고 매력적인 분들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혼자 웃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회차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를 추천했을 때 누군가 그걸 봤다. 그죠. 되게 좋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분 좋죠. 그다 생각만큼 그렇게 기분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안 해봤거든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영선 조경가 이분이 이번에 아마 유키즈
거기에 나와요? 나오시는 모양이에요. 오. 5월 1일 날인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화는 더 붐업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한 5천 명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또 뭐 거기 나가고 하면 좀 더 관객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범죄도시 4가 그 손익 상영 분기점은- 점유율 80%, 82%를 가고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예,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다 넘어가 보죠. 다음 댓글은 요한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듣는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이미 본 영화거나 아마도 영원히 안 볼 영화거나. 지난 두 번의 에피소드는 이 기준에 각각 부합하는 영화였습니다. 일단 고질라 엑스콩 영화 에피소드는 큰 관심 없었던 깊고 넓은 괴수 영화의 역사를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었어요. 리플리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 청불로 상영된 영화라 그때 극장에서는 못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맷 데이먼이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부르는 장면을 보고 홀린 듯 영화를 찾아본 기억이 있어요. 이런저런 재즈 음악들도 생소했지만 좋았고 톰이 언제 정체를 들킬까 매 순간 긴장하며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작 책도 사놨는데 아직 안 읽어서 5권이 새 책처럼 책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책영사 듣고 나니 영화도 다시 보고 싶고 책도 꼭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드로 하니까 생각났는데 애플 TV에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전쟁 드라마인데 군인으로 레퍼티로가 나옵니다. 주드로랑 닮은 듯 안 닮은 듯 논란의 런웨이 아들이더라고요. 드라마는 초반에는 재밌었는데 중후반 지나면서 공간이 한정되며 스토리에 힘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너무 초반에 죽는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 제작진들이 만든 밴드 오브 브라더스랑 더 퍼시픽은 몇 번씩 볼 만큼 좋아하는데 그만큼 좋은 작품은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들이 다 영국 배우인데 왜 그들을 데려다가 미국봉을 채우는지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전작들보다 돈 들인 티는 훨씬 많이 났는데 그 이상의 뭔가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름이 된 듯한 날씨에 감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음 에피소드는 무슨 영화와 함께 할지 또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영화는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절대 안 볼 영화와 본 영화 둘 중에 무엇일지.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그 후반에 언급하신 그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애플 TV?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저도 제목을 또 처음 듣네요. 이거는. 저도 뭐 전쟁 뭐 그런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참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아주 뚜렷합니다. 네. 아까 그 댓글 중에 얘기 있었잖아요. 뭐 각자의 고집이 욕심이 있다고. 또 욕심 고집이 있는. 네.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에서 우리 넷이 다 각자 고집 있나요? 맥스는 고집 있잖아요. 나 무슨 그 여기는 고집 있지? 확실하고. 여긴 확실하고 나 그래서 나머지 우리 고집 근데 있는가? 안군 두 번째 아니에요? 저 그런가? 고집 세죠. 아, 안씨 그래? 고집 뭐 그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뭐 이 녹음에 드러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하는 거 하나 있지. 알리 아빠 씨 그거. 네. 아우 진짜 지겹다 진짜 알리 아빠. 여기서 고집은 취향의 말씀이셨을까? 그렇죠. 않을까요? 예, 그런 거죠. 네. 예, 취향의 뭐 얘기. 배려를 안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거는 알 수 없죠. 그쵸. 배려를 안 하는 어.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네, 다음 댓글은 일단 그 요한나님께서 이 댓글에다가 대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후원을 하셨는데 이게 팟빵에서는 충전 수수료처럼 돈을 더 받길래 카벤 계좌로 보내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게 실명으로 보내버렸다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네. 요거는 실명을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에피소드 후원이 수수료를 받는다고요? 와 그런가 진짜. 봅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어야지 진짜. 씨.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스포티파이를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댓글 있어요? 네. 와. 캐정도르님께서 네. 스포티파이 1바로 5점 오. 평점 남깁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주진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댓글을 바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캐정도르님께서 또 메일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캐정도르라는 닉네임으로 팟빵에 한두 번 댓글 남겼던 청취자입니다. 대단한 감상을 나누려고 메일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수개월간 책영사 덕분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영화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영화관 갈 때마다 잠든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어쩌다가 영화를 즐겨보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과 감상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 즐거운 것 같아서 좋아한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영화 감상 자체보다 책영사 같은 팟캐스트를 들을 때가 더 짜릿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신입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여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외롭다는 점 같네요. 직장에서 외로운 게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친구들을 만나면 이번 주에 가여운 것들 봤는데 엠마 스톤이 어쩌고 뭐 이런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주말에 뭐 했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여운 것들 봤어요 라고 하면 가여운 것들이 뭐예요? 라는 대답을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이후로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회사에 와서 나의 취향이 비주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통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책영사 멤버님들이 같은 직장분들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이런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존재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업계 특성이 반영된 것 같기만 하지만요. 뭔가 구구절절해졌는데 아무튼 요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종종 드는 외로운 감정을 책영사를 통해서 잘 해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엑셀과 숫자만 쳐다보다가 퇴근길에 책영사 들으면서 버석했던 마음이 촉촉해지는 순간이 저만의 힐링이랍니다. 정말 네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책영사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20년째 목동에 살고 있는 양천 구민인데요. 지금은 메가박스로 바뀌었지만 노시스님이 종종 언급하신 CGV 목동에 아기 때부터 자주 가기도 했고 저희 집 뷰에 정중앙에 SBS가 보이기도 해서 뭔가 책영사의 내적 친밀감이 혼자 쌓여있던 것 같아요. 베란다 문 열다가 SBS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책영사 진행자분들도 고생하시겠지. 얼른 퇴근하시길 마음속으로 생각한답니다. 주절주절 말이 늘어졌는데 아무튼 제 삶의 낙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영화 감상 댓글을 남겨볼게요. 내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매해놨거든요. 추신으로 서울의 봄 편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맥스님, 노시스님, 라면님 모두 대학교 동문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메일로라도 인사드립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유, 지금 네. 기억하면서 내가 얘기해야지 않아요? 복기를 막 해야 되는데 일단 혹시 이거 안군 지인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엑셀과 숫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엑셀도 숫자? 그렇고 뭐 일단 사회 초년병이신 것 같고. 저 사회 초년병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요. 그래요. 뭐 안군이야. 선배예요. 뭐 인턴분들 그럴 수도 있지. 안군이야 그렇고. 아니 이분이 그런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외롭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뭐죠? 자발적 아싸? 그거 뭐야? 네 개 영어로 하는 거 그거. MBTI. MBTI. 4개 영어로 하는 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일부러 써오신 거 아니야? 아니야 전혀 너무 아니고. 웃긴데? 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중에 뒤에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 앞에 건 아이라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인 것 같아. 이 얘기를 나누길 좋아한다잖아. 진짜 뭔가 아이는 영화에 뭔가 그렇지. 표현하고 공감과 싶어 하시다. 그렇지. 교류조차 원하지 않아. 아이는 뭐 굳이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 혼자서 그렇게 음. 그냥. 근데 어쨌든 앞자리 이 같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글자. 그러신 것 같고. 아이에 대해서 엄격하시네. 이 정도면 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는 더 아이 외로워야 돼. 아니세요? 맞죠? 난 몰라요. 이 와중에 나는. 끝까지 안 하셔. 나 안 해봤어요. 아니 한 번 이거 해보셔야 돼요. 나 그저께도 카톡을 보냈어. 응. MBTI. 그렇게 안 해. 그 뭐. 자리에서 시켜야 돼. 안 하던데? 회식할 때. 이게 고집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 저번에 내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이거 한번 했어요. 그게 네. 뭔지도 모르고 했어. 굉장히 오래 2시간 정도 막 적어도 원래 한 시간 진짜로 제대로 테스트 하면 제대로 제대로. 하면은 네. 그걸 하고 난 뒤에는 나 이렇게 대충 핸드폰으로 몇 개 이렇게 찌끄려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 그러니까 할 거면 2시간짜리 그렇지. 하고 싶다. 할 거면 제대로 한다. 그럼 하루 긴 거 한 번 보내도 되고 2시간짜리. 한 5만 원 주면 해줄 걸? 하는 데 있어요. 차라리 퍼스널 칼라를 테스트해 보고 싶습니다. 그 돈 내면. 그건 제가 안 궁금해요. 엑스님이 뭐 쿨톤인지 뭐 톤인지 웜톤인지. 여하튼 여러모로 반갑습니다. 뭔가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데 계시군요. 그러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종종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처럼
스포티파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팟빵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팟빵 구독자 지금 495명, 500명 곧 와. 도달 목전입니다. 와. 예, 청취자 여러분. 파티해야 되는 거 예, 아닌가? 예, 이 좀 정도면? 이렇게 가족 동원해 어, 주세요. 예. 선전 좀 해주십시오. 선전. 그리고 유튜브도 500을 앞두고 있습니다. 넘어섰어요? 아니요, 아직 앞두고 넘어지진 있습니다. 않았고. 네. 어떡하죠? 500 파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500. 네. 그리고 오디오 클립 이렇게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는 안 들어가 있나? 구글이 뭐 팟캐스트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뭐 하여튼 근데 앵간한 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메일 주소는 불러주시죠. 네, 저희 BOOKMOVI 42 북무비 42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인스타에 들어가셔서는 최경사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꾸준히 우리 노시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럼 다 됐군요.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라미가 봤다고 그랬나요? 볼 거라고 그랬나요? 예약을 해놨다고 그랬나요? 제가 봤어요. 봤어요? 네. 이거 저기 호박 여사님 맞나? 이거 한번 해달라고. 맞아요. 리뷰 맞아요. 해달라고 네. 하셨어요. 호박 여사님이 아닌가? 제이드님. 제이드님. 네. 네. 이번 주에 2주의 채경 생활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2주의 후원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죠. 2주의 후원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위드무비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나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라면 123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감사합니다. 주셨지 않나요? 맞습니다. 와, 막. 계좌번호 나갑니다. 네, 저희 후원 계좌번호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채경생활로 가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오늘 안군. 저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전혀. 네, 본 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니진 어머, 나도 그거 적었어. 인터뷰. 아니 그게 그게 무슨 여지껏 생활이야, 제가 그건. 최근에 본 어떠한 진정한 드라마보다도 인터뷰 맞아. 가장 임팩트 있지 않았나. 와, 나 진짜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저도 여러 번 은근히 봤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게 엄청 길죠. 혹시 풀 두 시간. 버전으로 본 2시간. 적도 있어요? 전 네, 풀 버전으로 봤다는 겁니다. 풀을 봤어요? 네. 그 2배속으로 봤어요? 아니요, 저 라이브로 일단 봤고 라이브로? 그 다음에는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 그 지금 이제 또 밈 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비트 깔고 완전 그냥 힙합 해가지고 뭐. 완전. 아니 이거를 사실은 녹화로 2시간을 보긴 쉽지는 않아요. 이거 라이브로 봤어야지. 그쵸, 그냥 그쵸. 긴장감 속에 이렇게 쫄면서 이렇게 봤을 텐데 2시간짜리 못 보고 저도 그래 꽤 긴 걸 봤는데 이게 하나 볼수록 자꾸 딴 것도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봤으니까 감상평을 하자면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무슨 변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미니진에게 투영하는 사람이 많아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영할 수는 있는데. 투영해서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의 이런 능력을 평가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미니진이라는 사람은 이미 뭐 연봉에서나 여러모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런 생각만 갖고 무언가 행동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이렇게도 들리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미니진 같은 사람도 하는데 그 미니진 같지 않은 예를 들면
아니 사실 이 민희진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사실과 부합하는지는 지금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장이죠. 정말 뭐 거칠게 얘기해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민희진처럼 그런 식으로 욕하고 주장만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 사실 리플리 때도 얘기했지만 제 삶의 철학 중 하나가 분수를 알자 아닙니까? 엄격해. 알자. 고집세 고집세. 이 멤버들 다 엄격하고 고집세.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여지껏 없었으니까 이렇게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다는 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모로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 스스로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많거니와 회사가 그렇게 안 두죠. 사회가 그렇게 안 두겠죠. 그런데 요건으로 인해서 뭔가 그 통로가 조금은 열려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벽을 빵 쳤는데 민희진 같은 사람은 벽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허씨 왜 이렇게 아파?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용기를 들었다는 얻어서 시도는 하지만 같은 결론은 네. 이르지 못하는. 사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사람 네. 여론을 모은 거는 엄청난 얘기인 건데. 민희진의 파워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야 겁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또 들으면서 또 참 우리 안군 독특해. 지금 생각이 차원이 하나 더 나갔어. 아니 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게 어떤 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약간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약간 영웅시되는 히어로 같은 측면이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되게 궁금해지기는 하죠. 저는 저를 이제 지금 안군의 방식으로 안군한테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자극이 되는 네. 포인트가 있었다면 저한테는 이건 젠더 문제로 좀 포인트가 저는 계저씨 젠더 문제로? 계저씨라는 계저씨에 워딩이. 저는 막 그 대목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좋아서 아니면 아니,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냥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계저씨가 아주 초반에 등장하진 않았고 맞아요. 화가 어쨌든 막 나가지고 정말 피크에 갔을 때 나왔는데 그 순간 계저씨라는 워딩이 나온 순간 이 뭐시기야 민희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합리 부조리가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근데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민희진이 느끼는 불합리 부조리의 본질이.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허스펙티브라고 한국일보에서 하는 여성 젠더 뉴스레터가 그 제목이 민희진과 유리절벽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저씨의 환호한 여성 독자들의 그 피드백이 왔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젠더 이슈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겠지만 지금 많은 그 여성 직장인들이 뭐라 이렇게 정리하지 못했던 분노가 이걸 이렇게 뭐라 될까 출구 삼아서 뿜어져 나오겠다. 제가 느끼는 또 지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보는 이것의 본질은 어쨌든 고집 많은 세 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경청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에 들어줄게요. 방시혁은 지금 물론 이제 매니저 경영자고 그렇지만 그리고 민희진도 뭐 사실상 CEO니까 그쵸. 경영자긴 하지만 저는 이것의 본질은 두 크리에이터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자존심 싸움이다. 감정이 상했다. 그게 본질이다. 근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시혁은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시혁 크리에이터죠. 사실 뒤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아서 빠지지 생기는 못하고 있는. 경영인이자 의장인데 크리에이터 역할을 그냥 겸비하고 싶어하는 그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내추럴 본 크리에이터는 그게 자기가 경영인이라도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다가오면 계저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매니징만 해야 되는 사람이 계저씨는 표피인 거고 본질은 크리에이터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고 그럴 수 자존심 있죠. 싸움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방시혁이 JYP를 모델 삼아 왔는지 모르겠지만 JYP랑 또 구분되는 지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JYP는 매니징하는 사람을 전문인으로 두고 크리에이터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근데 봐봐요. 그 JYP 제가 YG하고 잠깐 헷갈렸어요. 그럴 수가 있겠네. YG하고 JYP 방시혁은 조금 또 다르거든. 이 베이스가 출발한 베이스가 좀 다르잖아. 응. 그래서 이제 우리 라미는 어떻게 생각해? 이 사태를 보긴 봤어요? 보질 않고 안 봤구나. 밈과 짤만 봤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밈과 짤 위주로 본 사람으로서는 그럼 뭐 저도 여자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노시스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다 떨어서 약간 후련함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건 있지. 그건 있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자 반응하는 게 너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올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고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어디로 튈지 몰라. 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결과가 뭐? 그러니까 뭐 일단은 서로 다툼, 그러니까 갈등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좀 그렇게 용기를 거기서 얻어서 뭔가를 해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계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주변의 논의를 들어보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도 은근 있거든요. 이건 또 안군이랑 포인트가 같네. 네, 그런 같다고? 안구는 그래서 결국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안 좋게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였던 거고. 네. 근데 그런 또 흐름이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자극받지 못하고 있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뭔가 영향을 받고 나도 용기를 얻던지 아니면 뭐 비난을 하던지 뭔가 시선이 있어야 될 건데 사실 저는 되게 피곤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이거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무슨 노래를 들을 때도 뭐 아일린 노래를 듣다가 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류인가? 근데 아까 일단 그 약간은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지금 요 사건으로 만약에 갈등 아닌 그러니까 내 의견을 더 표현하는 거는 참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갈등의 조정이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우린 범인이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이런 갈등은 뭐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갈등이잖아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게 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에 이거를 뭐 자기 회사 일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우리가 얘를 감사한다, 뭐 검사했다, 뭐 이런 거를 언론에 보도되게 그거부터가 문제고, 그게 어쨌든 여기 이 사건에 이제 뭐 최대 피해는 뭐 뉴진스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아니요, 있지만 주주예요. 저 같은 주주라고요. 주주. 그럴 수 500 넣었다고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찌질해진 건 방시혁이죠. 그렇죠.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으시냐고요. 이거 좀 밀어야겠다. 자,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안구는 이거 봤다는 거지. 지금 그래도 분량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제일 핫했어. 자, 노시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니진 그리고 여고 출입반. 여고 출입반? 네, 그 티빙 여고 출입반이라고 아마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을 못 하시겠죠. 지워버리셨어. 약간 저희가 크라임씬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크라임씬 이제 생각나. 했다는 거를. 그래도 기억해 주셨어. 티빙에서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아주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고다. 네. 악존도 봤는데 이따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기야. 여기서 지금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악존을 본 지가 벌써 2주가 넘어버려가지고 약간 그 감상이 덜해지긴 했는데 그래서 기억도 약간 가물가물해졌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영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뤘어도 매우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상이 궁금해져서 보고 나와서 그 리뷰랑 뭐 유튜브 영상 엄청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린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 영화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읽어내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가능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마구치 류스케 2막이 시작됐다라는 류의 평가는 주제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토픽에서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주제 의식에서의 변화인 건가요? 그 얘기 이제 제가 이제 했었는데 챕터 2가 시작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얘기를 했을 때의 그 배경은 뭐냐면 창작 방식의 새로움에 관한 얘기였어요. 이거는 원래 그 음악 감독의 뮤직비디오를 만들려다가 그걸 만들다 보니까 영화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 어느 장면이었을까요? 호수랑 숲 보여줄 때. 원래 맨 처음에 찍은 거는 그 처음 슈팅은 그 토론하는 장면. 이게 슈팅인데 어쨌든 그 외에 자연 뭐 이런 거 그 음악 감독 음악이 약간 독특한 데도 있어요. 저 그래 한동안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배우가 원래 말을 안 하잖아요. 뮤직비디오 말을 안 했는데 말을 그냥 시켜보니까 말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화로 이제 발전해 나갔죠. 그리고 뭐 기존의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 비하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는 되게 대사의 영화인데 네. 물론 이것도 그 마을 회관에서 그 공청회 뭐 그런 설명회 뭐 거기에는 말이 많긴 하지. 글램핑장 공청회랑 그리고 또 둘이 그 직원들 둘이 차 타고 갈 때 진짜 시덥잖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 차에서 대화 씬도 그렇고. 그 설명회에 근데 그 대화 씬도 기존의 하마구치 류스케하고는 또 좀 약간 다른 느낌을 주고. 전반적으로는 또 대부분 또 굉장히 말이 없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서 뭔가 새롭게 하마구치 류스케가 자신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구나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챕터 2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까 그 말씀드린 차에서의 대화 장면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인장처럼 느껴지는 몇 가지 요소들은 있는데 전 주제에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 뭐라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근데 한 번씩 보시고 다음에라도 한번 난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안 다루고 다룬 영화가 뭐죠? 이걸 내가 대답해야 되나? 안구. 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거 잘 들었다고 하신 분이 또 계시니까. 그럼요. 근데 진짜 꼭 보십시오. 나는 맥스가 그때 막 좀 제 느낌은 약간 강력 추천하신다는 느낌 받았는데 보고 나니 저도 매우 꼭 보시라 말씀드리고 특히 싶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주인공이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주인이 없는 시점 샷이 나오잖아. 그냥 카메라 뒤를 혼자 몰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 이걸 도대체 보고 있는 그 X는 누구인가. 이제 그런 독특한 샷도 등장을 하고. 라미 이거 저 아직 못 봤어요. 그때 예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게 영화를 제가 보고 좋았다고 오케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차차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드리고. 저는 TV 드라마로는 MBC 수사반장을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시작을 MBC? 했어요. 네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시청률은 꽤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궁금증 때문에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정말 수사반장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게 수사반장 아니야? 이게 맞는 설정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조금 억지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사반장 그러니까 물론 시대가 옛날이다 보니까 조금 더 등장인물들이 과장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코미디를 보여주려는 건지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모르겠는. 누구 나와요? 이재훈이랑 등등 나옵니다. 오리지널을 보셨나요? 보진 않았고 그냥 약간 제가 생각한 장르는 정말 이런 수사물인 줄 알았어요. 수사 추리물을 기대하고 봤는데 그래서 조금 이거 새롭게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실망을 했고 그리고 저는 영화 2편을 봤는데요. 하나는 케이프 피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옛날 영화네? 네, 이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1991년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업 영화로 처음 성공한 건데 이게 갑자기 저 영화 추천에 뜨는 거예요. 인기 리스트에. 그래서 요걸 봤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이 영화가 이제 애플 TV에서 시리즈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마틴 스콜세지랑 스티븐 스필버그가 총괄 프로듀서로 나온다고 하고 내용이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이거든요. 맞아. 근데 감옥에서 14년 살다가 나온 범죄자인데 그의 복수를 그리는 약간 스릴러 올드보이? 영화예요. 근데 이제 찐 나쁜 놈이죠 얘는. 근데 좀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 옛날 그 무서운 영화인데
좀 즐겁게 봤어요. 즐겁게 봤고 또 하나는 퍼펙트 블루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거 아시죠? 아주 명작이죠. 네. 이게 곤 사토시 감독의 영화인데 그 감독이 이제 파프리카라는 걸로 인셉션 나왔을 때 맞습니다. 되게 한번 붐이 됐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셉션이 파프리카를 따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영화도 그러니까 그- 비슷하더라고요. 그 퍼펙트 블루도 내가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것 속에서 이어지는데 좀 잔인해요. 좀 잔인하고 기분이 썩 좋은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이 애니메이션 똑같이 따라한 게 블랙스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 그 데런 본따오이 많아가지고. 감독이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곤사토시 거를 그대로 사실상 베낀 카메라 구도나 엄청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있는데 본인은 오마주다. 근데 곤사토시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자신은 요거는 조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추천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보긴 힘들었지만 어디서 봐요? 제가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데가 아마 시리즈온에서 본 것 같거든요. TV인가 어쨌든 그 올라와 있는 곳에서 제가 돈을 내고 봤는데 아주 그냥 이거 오랜만에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 돈까지 내. 이것도 저한테 추천으로 떴어요. 네, 추천으로 떠서 또 보게 이건 됐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추천을 떴는데 또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무서워.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일본 간파당했어. 애니메이션 보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보게 됐냐면 건담 기다리다가 맥스님이 건담을 해주셔서 꼭 봐야 올라왔나 된다. 하고서 뒷부분 그거 기다리다가 이게 딱 이제 같이 추천에 뜨면서 보게 됐습니다. 이거 좀 추천 2개 추천드립니다. 네. 건담 뒷부분 한번 보고 평 좀 올려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범죄도시4 개봉했죠. 시사회 가서 봤습니다. 뭐 클링 타임용 영화인데 뭐 저는 3보다는 뭐 그래도 좀 낫긴 한데 하도 범죄도시4가 괜찮다는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노시스도 그런 얘기 나한테 한 것 같은데. 나 처음 듣는데. 그래? 지금 처음 그래서 들었어. 근데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고 특히 그 유머 부분은 그 개그는 내가 보기엔 좀 심하다. 관객을 좀 우습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래요? 생각까지 들 불쾌하셨군요. 정도로 약간 불쾌한 그 불쾌까지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거의 이렇게까지 말장난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라고 평하든 보실 분들은 보실 거니까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챌린저스라는 영화. 이거 너무 젠데이아하고 그 남자 배우 특히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무슨 그 키메라라고 그 서양판 파묘라고 했던 거기 나왔던 남자 주인공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조시 오코노인가? 챌린저스가 이게 무슨 이름이 뭐야? 나 이름 생각나. 구아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감독이잖아. 이거 저기 콜미 바이 요 네임 감독이잖아요. 아주 독특한 영화예요. 역시 제가 사실 콜미 바이 요 네임을 못 봤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데 저도 안 제 봤는데. 인생작입니다, 여러분. 주기적으로 봅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본센올도 이 감독 맞습니다. 맞아요. 루카 구아다니노. 루카 구아다니노. 본젠올도 독특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나이도 많아요 심지어. 근데 이렇게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게 로맨스잖아요. 아니 뭐 쉰밖에 안 됐네요. 뭐. 그래도 많잖아. 그 로맨스인데 뭐 로맨스 영화라고 하기도 약간 뭐하고 약간 또 동성애 코드도 약간 있고 그 카메라 앵글이나 워킹이 아주 어디서도 못 본 그런 편집과 이런 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 막 재밌진 않은데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저는 역시 젠데이아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로맨스에 집중할 수 없나요? 집중이 잘 안 돼. 그럴 수 있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추천작 진짜 팝콘 무비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팝콘 무비의 정석. 스턴트맨. 이거일 줄 알았어요. 어떻게 너무 알았어요? 다 칭찬하던데요. 그래요? 이거 내가 예고편 보고 이거 꼭 봐야겠다 생각했거든. 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이거. 진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팝콘 무비로 재밌는 영화는 본 적이 배우가 없어요. 빵빵하네. 라이언 고슬링하고 에밀리 블런트 나오고, 둘이 앙상블 너무 좋고 로맨스, 액션, 그다음에 뭐 약간의 코미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이게 무엇보다 또 재밌는 게 이게 영화에 대한 영화예요. 보다 보니까 그 명대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그것에 패러디 나오고 그다음에 에밀리 블런트가 원래 배우를 하기 전에 그 노래를 할 뻔했대요. 그 정도 노래를 잘해가지고 픽업이 돼서 여기서 노래를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필 클로니즈의 노래, 그러니까
Take a look at me now라는 가사가 나오는 게 Take a look at me now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에밀리 블런트가 이 영화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대사하고 딱 맞물려서 부르는데 최고입니다. 그 장면은 진짜. 이 감독 조닉 감독이네요. 아니 그리고 맞아. 데드풀 2의 감독이죠. 데드풀 2의 네. 데드풀도 엄청 재밌잖아요. 네. 그죠. 난 데드풀은 좀 아니었어. 2는. 그래요? 게다가 예전에 블리트레인도 별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블리트레인도 뭐 그냥 그랬지. 네. 블리트레인도 감독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 본인이 스턴트맨 출신이고 바로 누구냐면 브래드 피트의 더블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는 진짜 팝콘 무비는 추천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랜만에 재밌게 봤어요. 한 번 더 볼 거예요, 저. 네. 그리고 재개봉한 내용을 봤습니다. 재개봉했나요? 재개봉했어요. 내용 주기적으로 보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안 봤더라고. 세상에나. 전혀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안 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재밌더라고 영화. 재밌죠. 영화 굉장히 재밌더라고. 잘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그럼요. 와 역시 이 영화가 뭔가 아날로그하게 쌓아올리면서 가는 그런 느낌. 굉장히 훌륭한 영화구나. 그 당시에 릭 베송이 할리우드에 와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동조자를 극장에서 봤거든요. 극장에서 시사해가지고 1편부터 3편까지 봤는데 뭘 느꼈냐면 제가 그 시리즈를 극장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볼 기회도 없지 뭐. 한 편이 몇 분 정도예요? 한 편이 한 60분 정도 해요. 아니야. 한 50분 정도 하나 보다. 했는데 역시 영화와 시리즈는 다르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물론 쿠팡에 나오지 쿠팡에 않아요? 있어요. 쿠팡에. 물론 만듦 혹시 봤어요? 라미 이거? 아니요, 아직 못 쿠팡 봤어요. 마우 회원일 거잖아. 저도 회원인데 아직 보진 않았어요. 저도. 물론 만듦새는 굉장히 뭐 박찬욱 감독답게 뭐 매끈하게 나왔고 특히 이제 뭐 베트남을에서 탈출하는 장면의 그 장면의 스펙터클은 박찬욱 영화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딱 1, 2, 3편이 박찬욱 감독이 감독한 편이네요. 거의 할리우드급의 그런 폭발씬 뭐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데 근데 역시 보다 보니까 이 호흡이 영화랑 달라. 영화는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멈춰지고. 느리 그냥 이게 가더라고. 저도 시리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랬다. 근데 뭐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리틀 드러머 걸 때는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호흡이 느려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하게 되는 상황에 오면 박찬욱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 호흡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뭐 보는 사람 상관없이 자기 예술은 태워버리는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혹성 탈출을 푸티지를 봤어요. 20분, 30분 정도 봤나? 앞부분을 그 정도 본 거죠. 재밌더라고. 나 혹성 탈출도 옛날에 봤던 그 1편 오리지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푸티지하고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거를 그 몰아보기 유튜브에 있는 걸로 쭉 봤죠. 그 몰아보기만도 한 3시간 되더구만. 네, 그 트릴로지가 사실 고평가 받아서 요번 거가 별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요? 네. 그 오리지널이 한 3편인가 4편 되고 리부트 시리즈도 있고 이번에 또 리부트 하겠다고 한 건데 그냥 이 시리즈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너무 CG가 잘해가지고 뭐 그냥 앞에 거 시리즈 쭉 보니까 기대는 된 정도 뭐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악마와의 토크쇼 이거 보면서 이제 라미가 이것도 보고 싶어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고 좀 궁금하긴 했는데 약간 근데 보면 김 빠지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요. 역시 이쪽에는 특화돼 있어. 감이 딱 촉이 좋아. 이게 저는 사실 호러 뭔가 좀 그럴싸해 이게 왠지 예고편도 맞아요. 그렇고 이게 좀 홍보가 좀 그럴싸해서 보러 갔는데 지금 마지막이 이렇게 맥 빠지는 마지막이야 완전. 무섭지도 않아요 전혀? 전혀 무섭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좀 맥스가 이 정도면 내가 좀 내공이 올라왔나? 자기 입으로 별로 무섭지도 않고 마지막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미가 꼭 한번 보고 판단해주기 바래요. 올라오면 볼게요. 퓨리오사도 푸티지 공개했다던데. 퓨리오사도 봤어요. 맞다. 퓨리오사 푸티지 봤는데 모르겠어. 근데 워낙 뭐 역시 뭐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조지 밀러 감독이 하는 거야. 배우만 바뀐 거예요? 배우만 바뀌었어. 배우만. 근데 제가 안냐 테일러 조이? 안냐 조이 테일러? 안태조. 그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신 거구나. 네. 이 연극을 몇 번째 하신지 몰라요. 지금 그 체스 두는 드라마 나온 여자 아니에요? 캠벳. 맞아요. 무슨 캠벳? 뭐 하여튼. 그게 좀 별로야. 누가 영화가 별로야. 배우가 별로야. 그래서 참 좀 그랬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하고 사진이라도 한번 남기고 싶었는데 이번 따로 인터뷰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분 지났어 지금? 지금 오우 벌써 1시간 다 지나가네. 미니진으로 뜨거웠던 너무 길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했네. 자, 저희 메인 코너 책영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204회 책영사의 선택은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영화이자 책영사가 다루는 첫 번째 홍상수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동안 또 못 다룬 우리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역대 우리 책영사 멤버 중에 홍상수를 되게 또 싫어하는 사람이 멤버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그랬고 뭐 우리 노시스는 특별히 홍상수를 싫어한다거나 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어떡하냐? 그럼 안 된가? 그 이유가 뭐안 될 거. 안 될 거 없잖아요. 전혀 없지. 근데 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 홍상수의 그 개인사 때문에 싫어한 거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노시스도 싫어하지 않을까 살짝 우려를 했지만 아니어서 다행이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대상 받았죠. 이번이 5번째예요. 무려 홍상수가 그 여우주연상까지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은곰상이더라고요. 약간 베를린의 편애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작년 것도 받았으면 4년 연속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내면 다 줘. 네.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홍 감독 영화를 한 9편에서 10편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영화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 분위기 뭐 하하 분위기도 좀 나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안군의 비하인드와 남의 신호부로 넘기기 전에 그냥 이것만 딱 하나 읊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포스터에 나오는 대목인데 약간 줄거리거든요. 신업이죠 사실 진짜. 그렇지만 남이가 다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에 그냥 글자 쫙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 사람은 불란서에서 왔다고 하고 어린애 피리를 근린공원에서 열심히 불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어떻게 살지 몰라 해 불어를 가르쳐보라 권했고 그렇게 2명의 한국 여자들에게 선생이 되었습니다. 땅에 맨발로 걷는 것을 좋아하고 맨발 걷기 유행인데 돌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힘이 드는 때 순간순간을 비언어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사는 건 변함없이 고되고 매일 막걸리에 의존하며 조금의 편안함을 얻습니다. 자, 안군의 비하인드로 넘기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자벨 위페르가 들어있겠죠? 아니요. 홍상수만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제가 이자벨 위페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영화의 주연은 이자벨 위페르라는 프랑스의 정말 국민 배우기도 하고 대배우입니다. 그렇죠. 뭐 대배우고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2번,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2번, 베를린에서도 아마 명예 무슨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받은. 그리고 우리가 클로드 샤브롤이라고 그러면 거의 무슨 영화의 역사에 나오는 엄청난 그 고전의 거장인데 그 사람하고도 일을 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근데 이 대배우가 홍상수 감독의 무려 또 3번째 맞습니다. 출연을 하는 것도 또 놀랍죠. 그렇죠. 사실은 이 배우가 아니었다면 이 아마 여행자의 필요는 거의 성립될 수 없는 우리나라 다른 배우가 할 수가 없는 자체가 역할이 그냥 이 외국인을 프랑스 사람을 상정하고 그쵸.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입니다. 그 홍상수 감독 참 놀랍지 않아요? 이자벨 위페르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거의 뭐 우리나라 배우들은 노게런티.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엔 이자벨 위페르도 돈을 뭐 노게런티 맞아요? 네. 돈 안 받고 이거 나와서 한다는 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여러모로 참 놀라운데 잘 알지도 못하는 저로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안군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최경사 최초로 홍상수 영화를 다루다 보니 홍상수 감독에 대한 정보도 요번에 처음으로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그래서 알게 됐어요? 처음 알게 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영화 제작자 부부 자녀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유명. 아니야 의상이라기보다는 영화 제작계 데모. 그 사교계 여왕 그런 나 수준이에요. 의상실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제작사인 그 시네텔 서울인가 그것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뭐 하여튼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거의 여걸 수준의 그런 분이셨더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 네. 홍상수 감독의 아버지인 홍희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했어요. 아 맞아. 그분이 근데 군 출신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어머니가 원래 그거고 이분은 약간 바지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 맞습니다. 거죠. 예. 마치 같은. 제 본가가 답심리인데 음. 거기에 촬영소 사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진짜로? 지금도 있습니다. 어. 근데 당연히 그 촬영소는 없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촬영소가 바로 홍희선 제작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든 은색의 영화 제작소를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인 전옥순 씨는 후지 TV의 서울 지국장을 지내기도 했고 영화 방송 제작자로 엄청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모든 사람들의 뮤즈 혹은 이 사교계에서 여왕벌이라고 이름 별명 붙여질 정도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이 전옥숙 씨에게 한국의 오노요코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지만 문학의 전반의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뭐 전옥숙 제작자 주변에는 YS, 김지아 시인, 이병주 소설가, 가수 조용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로 뭔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 문학에 팍 퍼졌다고 한다고 그 합니다. 일화로 뭐 남재희 전 장관과 뭐 몇몇서 유명한 사람끼리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홍상수 모친이 가만 있어봐. 내가 그럼 YS 오라고 그럴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당시 YS가 통일민주당 촌지였는데 전화 걸었더니 바로 왔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술 먹으러. 그 정도로 꽉 잡고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상수 감독은 어릴 적부터 방황을 했대요. 이게 가족 부모님과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화 내용에도 일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대학을 갈 생각도 없다가 극단 목화를 창단했던 오태석 연극 연출가가 너 홍상수한테 연극 연출 한번 해봐라. 물론 이 오태석 연극 연출자 역시 어머니의 친구였고요. 참고로 이 목화를 거쳐간 배우들이 뭐 박영규, 손병호, 김병옥, 정은표, 뭐 유해진 뭐 이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태석 씨의 제안을 받고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했지만 강압적인 학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자퇴를 해버리죠. 그리고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첫 번째 부인과 결혼을 하죠. 그냥 있는 집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화에 눈을 뜬 건 20대 후반부터인데 뭐 대학 졸업 과제로 영화 몇 편 찍으면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영화를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30대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96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정성일 평론가는 요 1996년을 한국 영화계에 큰 의미가 있는 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건 홍상수, 김기덕, 임순례의 데뷔작이 있었기 때문.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죠. 와이키키인가요? 임순례 96년작이 뭐죠? 와이키키가 글쎄요. 99년작인가? 이거 근데 제가 찾아볼게요. 2000년 이후 했던 걸로 같은데. 네. 그 돼지우물이 또 그 아마 송강호의 데뷔작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뭐 독일에서 상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프랑스가 선택한 감독으로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프랑스 비평계에서 지속적인 푸시와 지지가 이어지면서 홍상수의 명성이 올라간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참 이상한 게 난 그래서 홍상수가 불어를 되게 잘하고 프랑스에서 왠지 공부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니까 영화학교는 다 미국에서 다녔어요. 맞습니다. 프랑스 영화도 많이 안 봤대요. 음. 그런데 까에디 시네마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영화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감독 중에 가장 많이 선정됐거든요. 현재까지 9번이나 선정됐어요. 봉준호가 3번, 이창동 감독이 1번이거든요. 이렇게 까에디 시네마에서 밀어주니까 명성이 높아지고 영화 배우들이 이제 홍상수 감독의 노게런티로 출연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워낙 유명해지니까 밤과 낮 영화 찍을 때는 배경이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미술관 관장이 홍상수 감독 팬이라 무료로 찍게 해줬다고. 대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작비가 완전 거의 들지 않으니까 작품을 지금은 이제 찍어내는 수준으로 많이 찍고 있죠. 1년에 2편 정도를 찍는데 이게 또 과거보다 더 가능해지는 건 옛날엔 그래도 자기가 뭐 각본하고 연출 정도만 했는데 지금은 제작, 각본, 감독, 편집, 음악, 자막도 촬영 본인이 쓰잖아요. 그 다 해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인건비 자기 인건비니까 예. 싸게 1년에 2편씩 찍어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김민희 배우와의 불륜 스캔들 이후 팬심이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2015년부터 사실 요 사건은 영화계에 소문이 돌았었고 2016년 6월에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데 2016년 11월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아내는 이혼하기 싫다. 그래서 이 이혼 소송에 대한 결과가 2019년 6월에 나왔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상수 감독은 따로 항소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 부부 관계는 유지된 상태로 현재까지 불륜 관계를 이어오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워낙 이미 익히 알려져 있듯이 시나리오를 미리 쓰지 않고 촬영 현장에서 배우와 대화하면서 바로바로 작성하는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홍상수 감독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매일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극단적으로 몰린 시간에 자신을 갖다 놓고 써야 진정한 나의 것이 나온다. 피야 피. 제인 아니야. 뭐 요런 생각이기 때문에 요런 스타일의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은 항상 시나리오 내의 시간 순서대로 촬영을 하고요. 편집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집을 마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꺼내서 다듬는다고 해요. 뭐 과거 영화에서는 종종 청불에 걸맞는 장면들이 많았지만 요즘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심의 신청을 청불로 넣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의 영화는 청소년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영화 관람을 비하하거나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20대 후반은 되어야 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되게 재밌어요. 줄거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라미의 신호비입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인 여행자의 필요에서 여행자는 이제 한국에서 와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어쩌면 이방인일지도 모르는 이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영화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이리스의 하루를 쫓아가는데요. 저는 그 파트별로 쫓아가는 줄거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이리스입니다. 한 한국 여학생을 가리키는 이리스의 교수법은 좀 특이합니다. 교과서도 없이 학생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학생이 일상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봅니다. 이제 이날은 학생이 이리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이리스는 그녀에게 피아노를 치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아요. 학생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행복했고 멜로디가 아름다웠고 조금 자랑스러웠지만 사실 더 잘하지 못해서 짜증났다 라면서 조금 상투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좀 더 내면의 생각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다가 학생의 대답을 프랑스어로 다시 적어줘요. 그리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서 여러 번 연습하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모국어와 다른 언어로 자신의 깊은 감정을 표현해보게 하는 것. 그게 이리스의 특별한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자연스럽게 이리스의 두 번째 수업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한 중년 여성이 교습 대상입니다. 그냥 처음에 이리스의 교수법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리스 스스로도 이 교수법을 생각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돈을 내고 받는 수업인데 체계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걸리를 좋아한다는 이리스와 함께 술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이 기타를 연주할 때 이리스는 첫 번째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작은 종이에다가 프랑스어식으로 다시 그 감정 표현을 적어주면서 다음 주 수업을 기약하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리스가 머무는 한국의 거주지를 보여줍니다. 이리스는 한 청년의 집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는데요. 함께 월세를 내고 싶어서 프랑스어 수업도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청년 인국 역시 이리스가 삶을 살아가고 바라보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긍정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이리스가 2개의 수업을 마치고서 돌아온 그날 갑작스럽게 인국의 집에 방문한 그의 엄마로 이리스는 인국의 집에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를 설득하는 인국을 안에 두고 이리스는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지도 못한 채 떠돌면서 조금은 피곤하고 또 조금은 자유로운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리스가 밖에 나간 지 몇 시간이 흘러버리고 인국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리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바위 위에서 잠든 이리스를 발견한 인국. 깨어난 이리스는 자신이 마시던 막걸리 한 잔을 인국에게 권하고 인국은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인국에게 그곳이 정말 내 집이 맞는지 반문하는 이리스. 그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 여행자의 필요는 막을 내립니다.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사실 줄거리가 중요한 영화인가요? 근데 저는 다른 영화들 어떤 거는 되게 내러티브가 그래도 있는 오수정 같은 건 상당히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 아니었던가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개는 뭐 술집에서 술 먹다가 뭐 찌질한 소리 하고 뭐 대충 술 먹다 얘기하고 얘기하다 술 먹고 떼쓰고 막. 이게 쓰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골목길을 휘어져 걷고 음. 뭐 이번 영화에도 걷는 장면은 상당히 또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 영화는 또 마찬가지긴 한데 왠지 모르게 저는 조금 내러티브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은 것 같긴 해요. 사실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의 그 수상 소감을 하면서 약간 농반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없기 때문에 정확한 뉘앙스는 모르겠지만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서 뭘 봤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라고 해서 그 객석도 웃었고 뭐 자기도 약간 웃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가 우리 오늘 최경사 멤버들이 이 영화에서 뭘 봤는지가 상당히 궁금한 예 그런 상황이고 그걸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 영화의 이제 그 홍보 메일들을 받아보면 이제 외국에서 나왔던 평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래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걸 소개해드릴게요. 버라이어티지의 가이 로치라는 평론가인지 기자인지 하여튼 쓴 글인데 홍상수와 이자벨 위페르가 재회하여서 바람이 부는 수수께끼 같은 오후의 산책을 떠난다. 위페르의 사랑스럽지만 모자란 듯 보이는 무심한 듯 보이는 연기가 영화의 진행에 편안한 친숙함의 장막을 제공한다. 여행자의 필요는 지칠 줄 모르는 이 한국 작가의 장난기 섞인 불가해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불가해함을 저희가 최경사 멤버들의 시선으로 오늘 뭐 어느 정도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자가 본 건 있으니까요. 보고 느낀 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총평을 오늘 노시스부터 시작해서 한번 가볼까 하네요. 노시스 이거 어떻게 봤어요? 홍상수 영화는 일단 몇 편이나 봤어요? 방금 세 봤는데 이번이 12번째였어요. 나랑 비슷한 정도로 네. 봤네. 많이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못 봤던 건 사실이었고 근데 저도 지금 아까 약간 맥스가 의외인 것처럼 반응하셔서 왜 의외라고 반응하셨을까라고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상수의 사생활 때문에 제가 홍상수 영화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나라고 지금 자문자답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사실 같진 않아요? 저는 거의 영향을 1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는 것과 홍상수에게 그런 사생활이 있는 것과 그리고 더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그다지 그게 전 사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예. 그건 뭐 잘 알아서 잘 살아야 되겠고 그 영화는 늘 좋아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저도 그 하하랑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좋아했고 저는 그 막 수원에서 막 정재영이랑 막 사랑 아닌데 류준상도 나오고 무슨 극단인가에서 뭐 이렇게 막 수원에 무슨 그래 뭔지 뭐가 있었어. 나도 지금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고 저는 밤의 해변의 손자는 보고 나와서 막 철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안에서 김민희가 느낀 외로움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홍상수 영화가 늘 그 지적받는 부분 자가 복제 발전 없고 영화에 대한 그 성의조차 없는 감독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 볼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였지만 늘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영화도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그 맥스가 말씀하신 내러티브가 느껴졌다가 저도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저랑 같은 지점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은 악기를 그러니까 총 세 에피소드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세 번 다 악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반과 그러니까 피아노와 기타와 나중에 또 건반. 근데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한 사람의 그 심연에 다가가는 대화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정확히 대답이 기억나지 않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대사까지 똑같잖아요. 똑같이. 뭘 느꼈나요? 방금 연주하면서 뭘 느꼈나요? 행복했다. 근데 정말 멜로디는 뷰티풀했다.
근데 계속 아니 그 밖에 또 뭘 느꼈나요? 그 밖에 또 뭘 약간 삼파수로 하듯이 그렇죠. 두 번 세 번 물었을 때 갑자기 그 행복했다와 가장 다른 속내 실은 내 연주가 충분치 굿이너프 하지 않아서 어노이드 했다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면 근데 그게 세 번째도 그 대화를 하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게 없고 세 번째는 한음 한음을 네 온몸을 다해서 뭐 철학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 얽매이지 같아요. 말라고 하면서 근데 첫 번째까지는 그런가 했는데 두 번째 이혜영 배우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똑같은 대화가 반복될 때는 저거는 뭐 무슨 저거는 감독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내가 못 알아먹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뭐 직관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불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짜 속내까지 끌어내는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말을 이제 불어로 풀어서 써주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불어의 문장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진짜 교육이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신비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감독이 뭘 의도한 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비하다? 어떤 게? 두 번 다 그 돈을 주고 이 이자벨 윗벨에게 불어를 배우려는 한국 사람들이 그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약간 이렇게 경계하고 의심하고 내가 불어를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다가 근데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 마음을 그 불어로 번역한 뒤에 자 읽어보세요 하고 불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언어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리액션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저는 좀 신비하다고 느꼈어요. 그 언어라는 게 그 의미라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있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영어나 이런 걸 배울 때도 단어 하나하나 배울 때는 그 단어라는 것이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기호에 불과한 것인데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 마음이 번역된 불어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불어를 알기 시작했다,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느낀다는 그게 그 흐름이 저는 조금 신비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근데 다만 지금도 감독이 뭘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안에서 이자벨 윗베르가 저는 약간 판타지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를테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 권혜요랑 이혜영 배우가 잠깐 둘이 대화를 하는 사이에 돌아봤더니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빨리 내려가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자벨 윗베르가 그래서 빨리도 내려갔네 했는데 실은 이자벨 윗베르 치치마 입고 되게 높은 굽을 신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인데 갑자기 사라졌을 때 실은 저 여인이 비현실적인 존재인가? 막 약간 이런 그런 좀 생각도 하게 됐고 그 여성이 그 표상하고 있는 부분 속세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공원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피리나 불고 있고 뭘 먹고 사는지 이전에 막걸리. 생막걸리 좋아하죠. 막걸리도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이 갑자기 우리 삶에 등장해서 중요한 깨달음 같은 말을 던지고 가는 저 여성은 애초에 판타지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렇게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냥 뜬금없지만 저는 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 젊은 남성이 그 나이 많은 외국인 여성을 그 경계심 없이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그 둘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느꼈는데 그저 동거인을 넘어서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적어도 젊음인가? As a friend 그거 확인 사살을 하잖아. 이자벨 윗베르가 너 나를 사랑하냐? As a friend. 그런 관계도 그냥 그 관계조차 비현실적으로 저는 좀 느껴졌어요. 내 주변에선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홍상수 영화가 주는 그 낯선 일상성 같은 것이 여전히 좀 잘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케이. 안구 어떻게 봤어요? 안구는 홍상수 영화를 얼마나 봤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본 게 강원도의 힘이었고요. 그때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 나도 깜짝 놀랐다. 네. 강원도의 힘 도대체 언제 타이인데? 학생 때 봤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하나, 둘, 셋, 넷, 5편. 그러니까 총 6편 봤습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오키의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회원, 북촌 방향, 자유의 언덕. 비교적 아주 최근 것들을 봤네요. 사실 2018년 이후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네. 네. 이것도 아주 최근은 아니구나. 네. 아주 최근. 공교롭게도 김민희 배우가 나온 거는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네. 북촌 방향에 나올 텐데? 안 나와요. 북촌 방향에서 아마 그 누구죠? 여자가 누가 나오지 그럼 거기? 여자가 되게 그분이요. 정유미. 매력적이었다는 생각이 정유미. 드는데 정유미가 나온다고요? 정유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요.
다 찾아보고 있어. 너무 영화가 많아. 그래 이게 너무 영화가 많아 이게. 그리고 또 비슷비슷해. 그래. 구분이 잘 안 돼. 아 송선미 배우, 아 송선미. 네. 맞아. 송선미. 고현정 배우도 나오고요. 북촌방향 재밌었는데. 네. 여튼 되게 오랜만에 홍상수 영화를 봤는데 일단 되게 다시금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귀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령 갑자기 왜 강아지는 클로즈업 하는지 나 그거 웃기더라.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맞아. 느껴보는. 그리고 뭐 그 찌개 장면. 그거 찌개 장면 나올 때 소리 이펙트 너무 막 버글버글 아유, 버글버글.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스타일을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서 좋았고 과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고 나름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제목이 여행자의 필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물론 모두가 이 지구별이라는 것의 여행자가 될 수 있지만 여행자인 이자벨 위페르가 필요했던 거 생막걸리, 막걸리, 음식, 사랑, 그리고 돈, 진심, 그리고 시. 근데 요것들이 그 홍상수가 항상 인생을 얘기하면서 등장시켰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채워야 하지 않겠니라는 똑같은 얘기를 이 위페르를 통해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 차치하고 이 나와 다른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진심을 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학습법, 교수법은 직접적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봐라, 배워봐라라는 제안인 거니까 기존에 전혀 생각지 못한 항상 그냥 조금 생각해보더라도 그 뭐 다른 언어의 책을 읽어보려고 했지 내 마음을 그런 다른 언어로 표현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종의 삶의 태도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나는 이 영화에서 얻어가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행자로서 그것에 대한 홍상수의 답을 볼 수 있었던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미는 홍상수 감독 영화를 몇 편이나 저는 봤어요? 놀랍게도 이게 처음입니다. 진짜? 네. 세상에나. 와. 여러 반갑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도 어. 사실 뭐 책영사에서 안 다룬 것도 있지만 원래 좀 어렸을 땐 제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홍상수 불친절한 영화를 많이 본 영화고, 영화는 아니니까. 뭐 그냥 이런 대화 그냥 스타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뭐 대화 나눈 걸 찍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얻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제가 조금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약간 그 홍상수의 사생활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극복을 아직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제가 볼 때 다른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계속 상기가 되는데 그 상기되는 감정을 느끼기가 싫은 거죠. 영화 보는 동안. 그래서 사실 좀 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두려운 그런 감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이제 영화를 봤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고 제가 그리고 홍상수 그런 의미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 중에 연착륙하기 좋은 영화였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런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오히려 좀 약간 부러울 수 있는 더 영화들도 많아요. 반갑기도 해요. 어쨌든 왜 안 본 눈 삽니다. 뭐 그런 약간 느낌으로 처음 그러니까. 보는 것일수록 또 이런 또 평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안군이 말씀하신 여행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안군이 봤다면 저는 반대로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내가 이런 여행자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을 받았거든요. 제3자로서 여행자를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리스를 처음 만나는 인물들이 다 이리스를 궁금해해요. 뭐 아까처럼 여기 왜 왔는지 아니면 왜 저렇게 빨리 가는 건지 이제까지 뭘 하면 살았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은 거죠. 영화가 끝나니까. 왜냐면 진심을 끄집어 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면.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한테 이런 여행자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구절이 이제 그 악기를 연주하고 나서 물어볼 때 저도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은 거예요. 행복했어요. 멜로디가 아름다웠어요. 한 다음에 한국인 특유의 그게 있어요. 맞아. 약간 나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맞아. 약간 겸손하듯이 하지만 또 스스로 탓하는. 근데 그걸 이리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이 자는 누구인가라고 써서 그렇죠. 주거든요. 음. 근데 내가 똑같이 느꼈던 감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도 궁금하다. 내 지금 감정을 이리스가 어떻게 표현해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인이 있었으면 좋겠나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리고 좀 내가 진짜 딱 그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딱 든 생각이 나 지금 무슨 기분일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리스는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고 라미가 얘기한 그 부분이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문장이 바로 그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과거의 그 명대사 중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건데 과거의 기억이 유혹을 뿌리치고서 현재만을 위해 연주해라 이런 것도 지금을 사는데 사실 과거를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산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주는 얘기를 이리스가 많이 해주더라고요. 순간을. 네. 네, 그리고 즐겨라. 윤동주 시인의 이 식구랑도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영화 보는 내내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타지적 요소가 담겨있다고 저도 느꼈고 이리스가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인물이라고 느꼈던 그 부분이 그 피리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인국이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 저는 맨 처음에 그냥 거기서 발견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지나치고 그 다음 바위 위에서 발견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바램 속에서 있었으면 하는 인물을 의미하는 뮤즈일 건가? 수도 있고 과거 회상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인물이 막걸리를 좋아하는 이런 걸걸한 사람이다? 되게 좋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약간 저는 불친절함이 느껴지긴 해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고다. 이 영화 나 계속 보고 싶고 이 감독이 최애야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불친절함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 홍상수 영화 봤을 때는 그 마치 저 대학 시절에 그냥 과제로 하는 영화 만들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카메라 움직임이나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다가 또 이렇게 붙여보면은 그런 흐름이 안 나오는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요번 영화에서 특히 전 더 그랬어요. 그냥 뚝뚝뚝 붙여놓은 느낌인데 또 거기에 나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인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 있잖아요. 먹물들의 감독이라고. 먹물들이 아는 척할 때 좋아하는 감독이지. 실은 벗겨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본인도 이거 여기서 뭘 봤는지 궁금해한다고 할 수도 있고 권혜요 씨가 지난 신화의 21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마치 김수현 작가처럼 드라마 쓰는 홍상수 감독도 자기 각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통제받는 환경에서 작업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권혜호가 10편을 했거든요. 홍상수 감독하고. 그거는 통제가 아니다. 통제라는 용어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 이게 뭐 아까 안군이 소개해준 대로 이제 갑자기 그 대본을 써가지고 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몰려서 이제 그 시간에서 내가 내오는 그 대사를 써놓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자조차도 자기가 그 씬 외에는 다른 앞뒤 흐름을 모른대요. 그냥 그 씬을 연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연기한 거는 뭐 보겠지만 이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에 연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감정을 막 내가 이렇게 잡아야지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화 제작 방식이라서 권혜요 씨 얘기로는 감독도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야. 사실 배우가 연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본인이 이제 여기서 뭔가를 던지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있고 의도한 바는 있겠으나 그것의 해석은 이미 본인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고 심지어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던져놓고 관객들이 여기서 뭘 느끼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사실 그 인터뷰에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정자에서 권혜요 씨가 위페르를 바라보는 장면에 본인은 약간 부정적인 의도를 담은 시선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난 근데 저 장면이 생각도 나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 송상수 감독의 영화를 굳이 이제 불친절하다. 물론 불친절하죠. 뭐지만 그렇게까지 이거 뭔가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뭐 먹물의 영화고 뭐 상도 많이 받았는데 뭐 이렇게까지 너무 부담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까 라미가 이제 그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했었나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다. 네네. 예, 그 이제 막판에 나오는 대사들인데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 그런 대사도 되게 멋지긴 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하나 하나의 마지막 그 시인한테 청년한테 하는 얘기, 하나 하나에 몸 전체로 반응해라. 라고 해서 그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어떤 깊숙이 들어가는 그 노래, 그러니까 너 그 앞에서 이제 그 대화를 이끌어낼 때 deep insid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안에 뭔가를 끄집어내고 그 순간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라. 뭐 일통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사를 하는데 여기 대사 중에 뭐 일테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그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는 난리가 났잖아. 뭐 프랑스 여잔데 뭐 나이도 막 늙은 여자가 와 있는데 자기 젊은 아들이 여기랑 같이 살아.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랑 아들이 너무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둘 사이가 너무 어색해서 뭐 새엄마야?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뭐 아들이랑 엄마 사이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하는 얘기는 너무 엄마스러운데 그치. 나이대가 너무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조윤희 배우인데 엄마가 그 권혜연 씨의 부인이에요. 부인. 아 진짜? 근데 이 조윤희 배우도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이제 여러 차례 나왔는데 특이한 게 조윤희 배우만 나오면 약간 이 영화가 아침 드라마 느낌이 확 난다는 거야. 너무 이게 딱 톤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톤을 확 잡는데 이 조윤희 배우가 나. 근데 그 대목이 굉장히 외국 관객들이 되게 많이 웃었던 대목이라고 하고 재밌었다는 대목인데 실제로 보면 그 웃기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그 엄마가 황당해하는 그 엄마가 하는 얘기는 진짜 그냥 엄마 대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홍상수 영화에 보면 악군이 옛날 홍상수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현실에 그게 영화에 나와버려서 이게 선뜻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약간 이런 거야. 그 나의 찌질함을 완전히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영화가 옛날에 많았었단 생활의 말이에요. 발견 같은 거 거기 김상경이었나 그런 배우들이 했던 연기가 좀 그랬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마 그 뭐 대학생과 교수들이 이렇게 술 먹는 교수가 술 먹고 뭐 거기 유진상이 있는데 술주정을 여대생들 상대로 막 약간 치근덕거리기도 하고 막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너무 현실적이어서 놀라게 하는 그런 대목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총평에서 노시스도 그렇고 그 라미도 그렇고 환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영화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는데 저는 두 번째 보고 나서는 내가 느꼈던 첫 편에서 봤던 그런 그 환타지 같은 감정들이 조금 있었는데 두 번 보고 나니까 이자벨 이페르는 일종의 정령이다. 그 유령이다. 이 유령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저는 들었어요. 이건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유령이다. 라는 생각. 요정 혹은 정령으로 해주세요. 유령하니까 좀 무서워요. 그래? 정령. 근데 그게 그러면 무슨 정령이냐 도대체?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약간 이자벨 위페르가 자아의 일종의 자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 있는 정령이 아니라 그 일테면 이혜영의 또 다른 자아. 나와의 그 대화. 앞에 그렇지. 그 앞에 그 배우 이름이 뭐야? 조승연인가? 김씨였던 것 같은데. 김승윤. 네. 김승윤의 또 다른 자아가 아닌가. 그 대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 다 뭐 너 뭐 play the guitar makes me happy, play the piano makes me happy, 뭐 melody is beautiful. 그다음에 뭐 proud of yourself a little bit 하니까 proud of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근데 사실 어노이드 돼 있다. 짜증이 나. 우리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그냥 대충 나 좋아 잘 지내 뭐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나 혼자 나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나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아씨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좀 짜증이 날 때. 자기 환멸을 느낄 때. 그런 데를 좀 터치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못하는 감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아가 한 3개 정도로 분리가 된다고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기타든 피아노든 이걸 잘 친다는 것을 좀 쇼오프하고 싶은 자아. 일테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이 맞지. 왜냐하면 이 사람도 어차피 전문적인 게 아니라 아마추어잖아. 근데 그냥 뽐내고 싶은 거예요. 뽐내고 싶은 거야. 내가 막 전문적으로 너무 잘 친 천재가 아니라 그냥 나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이자벨 리페르는 듣다가 다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담배 피러 나가버리. 되게 냉정하게 나가버리잖아. 그리고 또 다른 자아가 뭐냐면 자기 연주를 내가 굉장히 나 스스로 프라우드 오브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조금 짜증이 나 있는 자아. 그게 두 번째 자아. 그럼 세 번째 자아는 뭐냐?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연주를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자아를 의식하는 자아. 내 스스로를 그런 자아가 있다는 거를 의식하는 또 다른 자아. 그게 바로 이자벨 리페르고 그게 바로 정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상태를 또 의식하고 그걸 또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어져서 나를 또 바라보고 있는 그 자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자벨 리페르가 그걸 떠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내 안에 그 자아가 연주하는 이 거지 같은 연주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나를 떠나버린다. 라는 게 이제 제 해석이기는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뭘 막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지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삶을 진짜 이게 사실 그렇게 나 너무 연주 괜찮고 나 스스로 뿌듯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리고 누구한테 더구나 외국어니까 더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내 진심을 드러내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말도 그냥 늘 의례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 시인 청년이 얘기하는 건 이자벨 리페르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살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의식하면서 살아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홍상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저 더 많이 알기를 바라고 더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난 이러한 삶의 진실에 기반하여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뭐야? 난 그래서 영화에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홍 감독은 나 스스로도 내 자아를 잘 모르는 것을 인식하길 사람들이 바라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의 딴지를 걸자면 만약에 그 세 개의 독립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등장했으면 또 다른 자아나 유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2명과의 인터랙션이 있단 말이죠. 그 식당에서 아주머니랑 그 다음에 문화센터 앞에서의 전 사실 그 장면이 제일 좋았는데 좋았다고요? 네, 그 배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튼 그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그 식당에서는 되게 요상하게 드세요. 비빔밥인데 짜증스럽게 먹지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비빔밥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도 이 시가 뭔지 몰라요. 리페르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식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그냥 막 했고 그 다음에 이 시는 내가 이해하고 싶어서 타자한테 물어봐서 이해했고 그렇게 저는 이 위페르라는 여행자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가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도 어쨌든 이 전체 사회에서는 좀 떨어진 여행자긴 하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이해로 했습니다. 근데 그
비빔밥은 모르겠어요. 비빔밥은 나는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마지막에 시도 그렇고 뭔가 이 위페르가 관심을 보이는데 막상 물어봐 놓고는 좀 열심히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마지막 시에서는 위페르가 여성분이 프랑스어로 대답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앞에서는 다 안 했는데 해줬어요. 프랑스어로 그 시를 번역해서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는 되게 조금 빠져 있어서 뭔가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가 그 부분에서 확 어쨌든 본인을 드러내길래 그냥 저거는 독립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장면에서 보면 비빔밥은 모르겠지만 그건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판타지적인 인물이라도 돌아다닐 수는 있는 거니까. 근데 뒤에 뭐 권해요하고 대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해석하면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테면 뭐 그건 약간 실제 인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근데 뭐 여기서는 어쩔지 모르겠고 근데 그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는 권해요랑 얘기하는데 권해요도 참 실없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볼펜에 내가 뭐 끼워준 것도 하고 과하게 웃고 그다음에 근데 또 이자벨 리페가 약간의 또 약간 그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 몸짓도 하잖아요. 괜히 이렇게 또 어깨를 만져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를 해석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좀 들었어요. 본인이 그냥 뭘 느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안군이 말해주신 포인트나 그런 사소한 포인트를 통해서 뭘 봤냐면 그러니까 판타지고 뭐 정령의 느낌일지라도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다. 뭐 막걸리도 그렇고 배고파서 들어가고 싶은데 냄새만 맡고 못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밖에 자리 없어서 누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지만 이마저도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좀 그런 설정을 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자벨 리페르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던데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길 원하고 함께 할 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라고 얘기해요. 이거 완전 그냥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만요. 근데 뭐 유일하게 거기 등장한 배우 중에 모든 캐릭터와의 인터랙션이 있던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늘 의례적인 연주에서 좋았어요. 이건 나를 해피하게 해요. 뭐 멜로디는 아름다워요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수 있죠. 그거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자벨 리페르가 한 행동 중에 제일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전자기기로 몸의 접지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것도 또 되게 그게 웃겨. 너무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 확인하는지? 아니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포스터에 있는 글귀도 보면 맨발로 땅을 걷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 맨발 걷기 신봉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와서도 그 접지를 해서 맨발 걷기를 왜 하냐면 영전화를 만드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0. 거기에 발바닥 놓고 영전화를 만드는 거 있잖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정령일 수 없어요. 정령은 초월해야 되는데 이런 어싱매트 깔아놓고 왜 여기 안 나오는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건강을 염려하는 정령. 정령도 그럴 수 있다니까. 시니어 정령. 저는 그 안다는 거에 대한 저도 그 세 번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청년의 집에 동거하는 청년의 집에서 자기가 나가고 나서 청년이 어머니랑 한 대화 중에 계속 엄마가 물어보잖아. 너 알지도 못하면서 아냐고. 아니 그 여자를 아냐고. 뭐 그 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뭐 왜 왔고 뭐 아냐고. 물어보라고.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또 혼자 뭐 약간 좀 기분이 이상했던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소개팅을 하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뭐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심지어 그 형제도 물어보고 가거든요. 속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첫째면 싫습니다. 위페르가 옆에서 얘기를 하겠네요. 첫째 남자면 좀 싫어요. 약간 안다는 거를 실은 자기 보호거든요. 내가 덜 손해보고 덜 위험에 빠지고 싶어서 하는 게 타인을 알려고 하는 행위인데 그 청년은 이미 지금 그냥 곤에서 피리 불던 할머니의 버금가는 여성을 집에 들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위험한 것인데 실은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여자랑 아직 대화 한 번도 안 해본 사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그 건너서 알아내는 정보로 그 여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 청년이 집에 불러 들어가지고 같이 살면서 느꼈을 그 분위기나 감정이나 자기가 파악한 여성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더 안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장면에서 좀 약간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뭐 어디까지 알면 또 안전하다고 판단할 건데 뭐 1년 2년 살아도 갑자기 막 헛소리하고 검은 머리 짐승 들이지 말라잖아요. 아니, 굉장히 유럽식 마인드를 한국에서 보니까 이상한 장면들이 그러니까 불편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식에서는 다 집에 들어오라 그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개방돼 있는 유럽식이라는 표현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개방된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 한국 스킨으로 보다 보면 약간 항상 그냥 홍상수 감독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낯섦을 나한테 경험을 줬나 봐. 그래서 나도 또 깨달은 바가 있었네. 앞으로 덜 물어보고 나가야겠어. 그 청년 시인 아들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은요 엄마한테 이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변호하는 거지. 그 사람은요 속세에서 살면서 돌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속세에서 살면서 이 속세라는 건 이미 저승을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정령에 빠지셨어. 정령론을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대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또 정령론을 뒤집으면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대사들이 죽는다는 걸 잊지 않고 매일 사는 사람이에요. 맞다. 그 대사도 좋았어. 맞아요. 맞아. 나이 많다고 다 진지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미쳐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랑 진지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유 진짜 명대사네. 명대사가 많아 이 영화에. 가짜에 미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까 포스터에도 사실에 근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사에도 물론 대사에서 땄겠지.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솔직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사실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조차도 사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를 속인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성철 스님도 속이지 말그레이라는 그 유명한 명언이 감정조차 있는데 사실 알아야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이 나이 되니까 답답하다. 네. 수사반장을 오리지널 직관한 노시스 얘기했습니다. 그런 대사도 있었어요. 명대사 명대사 지금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는데 혹시 다른 꼽는 명대사 저는 뭐 열심히 사는 것과 진지한 것은 다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내 안의 이자는 누구인가. 이런 게 명대사였던 것 같아요.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어요? 별의 순간, 꽝의 순간 한번 해볼까요? 제 별의 순간은 그 개 주민. 나도. 개 갑자기 느닷없는 주민과 그 이름도 좀 특이했는데. 리은 뭐였는데 노리인가 노미. 그리고 또 하나 권혜호가 이제 나름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기도 뭐 이렇게 좀 폼 잡으려고 기타 한다 쳐본다고 기타를 딱 연주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더라고. 그 너무 웃겼어. 그런 유머가 곳곳에 숨어 있는. 예. 이혜영 씨 연기 진짜 잘하대요. 이혜영 씨도 잘하죠. 진짜. 권혜여 씨도 너무 찰떡이고. 둘이 진짜. 근데 저는 조윤희 씨를 처음 이번에 진짜 눈에 약간 들어왔는데 조윤희 씨도 굉장히 연기가 진짜로 생활 연기라고 할 수 있는. 아냐고. 저 여자 뭐 하는 여자인지 아냐고. 훌륭했던 것 같고 뭐 이자벨 리페르의 연기는 뭐 제가 사실 그 앞에 찍었던 영화들이 막 보고 싶어졌어요. 여기선 되게 독특한 연기를 본인 연기 인생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장 풀어진 연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자벨 리페르 나오잖아요. 홍상수 다른 영화에서 나올 때는 두 번. 조금 그래도 전극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자기도 그냥 자연인으로. 꽝의 순간은 없었어요 혹시? 그 접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싱. 그거 뭔 줄 알았어 그거 그러면. 아니 그 정말 약간 뭐 그런 거 믿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사이비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런 건 줄 알고 유사과학에 깊이 빠져 계시면 저럴 수 있죠. 너무 이해하고 싶어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카톡방에. 저도 그거 한때 사볼까 하는 그 생각했었는데. 이자벨 리페르.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그 지난 영화부터 그런데 그 홍상수가
이번에 그 왜 그 산의 클로즈업 장면인데 거기 초점이 나가 있어요. 초점이 나가 있는 샷들을 한국 선수가 지난 영화인가 지지난 영화부터인가 쓰고 있어요. 일부러 초점을 안 맞추는 거야. 이번에 산 그거 초점 안 맞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초점이 아니야. 안 맞는다는 게 흐릿하게 그냥 흐릿하게 나온다는 보이는 거예요? 거지. 일부러 왜 안 기억이 안 나지? 그게 그냥 이렇게 보면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대목이 산 하나 이렇게 잡아놓은 장면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전문가비 일반관계 편점 가보시죠. 자, 평론가가 5명이 올렸는데 먼저 오진우 평론가 10점. 10점? 녹색의 힘, 믿음이란 접지의 영도를 향하여. 그래서 접지 키워드 나왔네요. 이우빈 9점. 영화의 필요 조건을 하나 둘 지르 밟는 여행자의 산보. 뭘 다 넣고 싶었던 것 같아. 필요도 넣고 싶었고 밟는 것도 넣고 싶었고. 그다음에 김소미 9점. 번역의 틈새. 행로 없는 여행 속으로 홀연히 잠기다. 이번에 다 문어체라 내 읽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유선아 7점. 총 4명이군요. 유선아 7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엇을 누구를 다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다정한 비관. 영화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한 줄 평도 뭐 대충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내가 나오는 거야. 아니 뭐 키워드 다 나오지 않았어요? 번역, 녹색, 믿음, 접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이게 번역의 문제, 아까 노시스가 처음에 얘기했네, 이런 문제도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떼놓고도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데 거기 사실 번역까지 붙여가지고 뭔가를 해석하려 들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근데 이것까지 다 만약에 고려해서 홍상수가 이걸 이렇게 했다면 되게 굉장한 각본이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해요. 저기 네티즌 평점은 공감 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10점. 홍상수 영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오히려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요즘 영화들은 너무 많은 장면과 너무 많은 소리들로 가득한데 혼자 조용히 일상의 대화들을 듣고 가만히 바라보는 느낌이 참 편안하고 좋았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한국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타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요. 풍경들이 좋아서 자연 속에서 멍 때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궁금한 게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저기서 찍었어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장소 청운동도 나오던데? 나오고 제가 자주 다니던 그 윤동주 예언덕 거기도 나오고 처음에 나온 데가 우이동인가요? 우이동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감순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2점입니다. 이리스가 나에게도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짜증이 났어요. 그다음에 또 2점입니다. 진짜 점점점 이게 재밌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막눈이라 그런지 모든 찬사가 꿈보다 해몽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또 10점. 정말 너무 재미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 영화만큼은 꼭 보세요라고 말해주고 싶다. 홍상수 감독님, 배우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살겠습니다. 그다음에 7점. 다른 나라에서 작은 따옴표입니다. 작은 따옴표 다른 나라에서 온 또 작은 따옴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다. 2개의 전작 영화를 이용해서 만든 평점이었고요. 그 다음은 7점. 여전히 우리나라 엄마들은 강하다.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7점. 반노숙자 이방인을 대하는 한국인 평균 이상의 정서들. 그 다음에 10점. 이자벨 윗베르가 왜 여기서? 하는 순간에 점차 홍상수라는 여행자를 만나 감독과 배우와 관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엔딩까지 이르는 작품. 그다음에 또 10점. 삶에 던져진 모든 여행자가 여행의 필요를 돌아보며 잔잔한 자극을 받는 아름다운 수필 같은 영화. 그다음에 9점. 좋은 여행자는 고정된 계획이 없고 도착이 목적도 아니다. 그다음에 10점. 하나씩 알아가는 것. 하나도 모르는 것. 뭐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한 줄 평들도 되게 좋네요. 홍상수 감독 영화의 또 관람객들이라 약간 좀 다르시네. 근데 왠지 듣고 나니까 2점짜리 더 듣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더 없나요? 이게 답니다. 자, 우리 최경사 평점 한번 내려봅시다. 라미부터 갈까요? 처음 네. 본 라미 홍 감독 영화. 네, 저는 2.8입니다. 아니, 좋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불친절의 방점이 있었던 거군요. 아, 이게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저는 조금 이제 사견이 들어간 평가로 봐주시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2.0점이 멀데 있지 않았네. 바로 옆에 있었구만. 안군 저는 3.5점입니다. 3.5점. 네. 뭐 괜찮게 나왔네요. 노시스 저는 3.8이요. 3.8. 네, 네. 0.2점을 깎은 거예요? 아니면 0.3점을 올린 거예요? 아니 딱 3.8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봤을 때? 보자마자 3.8 이러고 나왔어요. 우리도 진짜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보자마자 평점 내려야지 이러면 몇 점 이게 그냥 바로 나오나요? 이유는 설명할 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나오더라고. 데이터가 거기서 쌓여서 물론 그런가 하면서 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저는 4.0입니다. 음. 제가 제일 높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데 이건 좀 높았네요. 전 홍상수 영화를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소설가의 영화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재미가 없었어 솔직히. 그 이혜영 나오고 김민희 나오는 건데 이제 홍상수 영화 그만 봐야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안 봤어. 근데 이번 거는 그리고 제가 이번 건 시사회를 가게 됐지. 시사회를 봤는데 이번 거는 오래간만에 굉장히 좀 재밌었던. 아니 그리고 소설가의 영화도 저 2022년이면 아주 오래되지 않았네. 아주 오래되진 않는데 영화를 워낙 많이 찍어내잖아. 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시사회는 워낙에 기자들이 원래 반응 없잖아요. 시사회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두 번째는 이제 조그만 극장에서 봤는데 근데 꽤 많이 차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웃어. 웃는 장면 상당히 많이 나왔어. 여러 사람이 같이 웃는 장면이. 근데 하하랑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진짜 지금 봐도 그냥 빵빵 터지는데 웃기지. 진짜 웃기. 꼭 보십시오. 하정우 엄청 능청스럽고 진짜 웃겨. 고현정도 참 재밌고. 근데 이 영화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홍 감독이 계속 재미없어지는데 이거 재밌네? 약간 이런 게 아마 점수를 좀 높이지 않았나 싶고. 아니 말씀하십시오. 대사들도 좀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주 어렵진 그냥 않아. 볼 수 있는. 아주 어렵진 않아서 그래서 아마 4.0 준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2012년에 칸 영화제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일반 시민 인터뷰를 하는데 칸 영화제 온 시민 인터뷰 영화 연출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때로 온 거예요. 한 30명 막 와서 같이 보더라고. 그래갖고 뭐 excuse me 해가지고 너희 한국 영화 아니 이런 거 있잖아. 한국 감독 아니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뭐. 근데 그 30명이 그냥 때로 홍상수 이러더라고. 홍상수, 김기덕 막 이럴 때 아직 봉준호 막 이러지 않을 때요. 근데 나 그때도 홍상수, 김기덕은 조금 반신반의였는데 그냥 전부 다 홍상수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쇼크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해외가 먼저 좋아했던 감독. 근데 사실 프랑스는 이렇게 그 전에 좋아하나? 나왔던 뭐 에릭 로메르니 뭐 그런 감독들 영화도 다 이래. 홍상수 맞아요. 감독 같은 이게 영화에서 프랑스 예전 느낌이 비슷해. 스타일의 딱 그 그 스타일이야.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이자벨 위베르도 이렇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국내 배우들도 우리나라 배우들도 출연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다 자기 연기하다 보면 늘 지겹잖아. 똑같은 거 심지어 하고. 마동석도 자기는 실제로 영화를 찍으면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마동석, 홍상수 영화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나 둘이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소비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자기가 뭐 프로듀싱하고 각본 쓰면서 되게 에너지가 충전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배우들도 맨날 아무리 전국 연기고 뭐 장르가 다르고 하더라도 지겨운데 홍상수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새로운 창작법을 발견했듯이 배우들도 이거는 애초에 영화를 만드는 접근법, 제작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지겨운 매너리즘을 한번 좀 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홍상수 영화에 출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3.525점입니다. 3.5점 높네 뭐 홍상수 영화. 2.8 나왔는데 3.5면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렸다. 네, 최경사가 다룬 첫 번째 홍상수 감독의 영화 여행자의 필요는 3.52 뭐 비교적
괜찮은 점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경사 204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